우리 거시경제 상황 어떤지 정말 차근차근 짚어주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꽤 오래전에 약속을 잡았는데 네. 세상에 출연하는 날이 이런 날을 오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출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만드신 건 아, 아닙니까? 말이에요. 음모론을 진짜 펼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아니, 힘들 때 부르셨어요? 아, 그러게요. 근데 가장 고민이 될 때 또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딱 타이밍 맞춰서 나오셨는데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하고 오늘 이 한국 증시 상황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절벽에서 발 하나 나갔다가 돌아왔죠. 네. 예, 일단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 대폭락하게 됐던 가장 직접적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있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잘 안 나온 게 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식고 있고 미국 경제가 이제 불황으로 가니까 이제 호황 끝났다. 이런 공포가 상당히 컸었는데 네. 이걸 이제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주요한 서비스 회사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8개 정도 항목을 물어봐요.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매출은 어떠니, 또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이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짚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ISM 지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이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였어요. 고용 지표. 예,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 미국 고용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네.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불황을 공포를 네. 일으켰으니까. 이것들을 좀 달래주는 지표가 나온 게 아주 정말 도움이 됐죠. 그래서 ISM 서비스업 고용 지수는 51.1, 그러니까 경기 판단의 기준선이 50인데 그 50을 갖다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전달에 비해서 무려 5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50선을 넘어서고 작년 9월 이후 최고치.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는 막 5%씩 빠지다가 네. 결국 끝날 때 마이너스 한 2, 3%로 다 끝난 게 네. 정말 완전히 용궁 갔다 왔죠. 아니 그러면 그 ISM 지수 그 서비스업 쪽인 거죠 지금 발표된 네, 거는? 그렇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은 실업률은 높게 나왔지만 사실 고용은 아직 견조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잡 오프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인 건수를 뜻하는 거죠. 네. 잡 오프닝. 그래서 이제 전체 노동력 대비해서 지금 일자리 마켓에 올라와 있는 사람 뽑겠어요 하고서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를 비율을 측정한 건데 이게 아직 전체 기간 평균이 한 3.9% 되는데 지금 한 4% 넘으니까 아직 사람들 많이 뽑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인데다가 두 번째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그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핫한 텍사스로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그것 때문에 임시직 고용자들이 한 40만 명 정도 타격받았다. 이런 일들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노동시장 괜찮아요라고 이제 반론을 외치는 약간은 이제 경제를 좀 낙관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이제 빛이 되는 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섹터별로도 좀 다르게 나왔나요? 예,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된 게 그 건설이나 운송, 창고, 도매, 헬스케어. 원래 좋은 데들. 여기가 좋았고, 이제 반대로 안 좋은 데는 농업이라든가 정보통신, 과학기술 서비스 이런 데는 줄고. 확실히 미국 경제가 보면 빅테크를 비롯한 IT 쪽은 AI 탓인지 뭔지 모르지만 확실히 고용이 좀 부진한데 건설이라든가 다른 쪽은 진짜 좋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르군요. 우리는 항상 뭐 엔비디아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인 이런 기업들만 보는데 그들은 잘 나가고는 있지만 고용은 그렇게 늘지는 않는데 사실은 건설업 이런 쪽이 뜨겁다는. 예, 건설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도소매 이런 데는 굉장히 뜨거운. 그렇군요. 저는 딱 기억이 난 게 어제 시장을 보면서 홍춘욱 대표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금리 인하 좋죠. 금리 인하 할 건데 다들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는 불황의 사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아 주식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예, 이건 이제 예측을 한 게 아니고 운이죠. 이건 운의 영역이고요. 그때 이제 그 질문을 주셔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근데 저도 이 정도의 폭락은 예상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실업률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혹시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실업률을 전년 동기에 비해서 실업률의 변화를 측정한 차트를 갖다가 제가 실업률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그걸 보시면 파란 막대기인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올랐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올라오고 저게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2020년 이후에 예. 완전 코로나 때 완전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 이번에 0.8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 불황의 음영으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90년 한 번, 또 2000년, 2008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4번이잖아요. 네네. 그 4번 모두 실업률이 가파르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 불황이 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샴의 법칙이라고 샴의 법칙, 그 요즘 많이 회자되는 법칙. 예, 이제 그게 뭐 별게 아니고 이제 직전 저점 대비해서 0.5%포인트 이상 오르면 네네. 불황이 온다라는 경험 법칙이죠. 그래서 저희들 뭐 이야기할 때 오쿠네의 법칙하고 비슷합니다. 네. 실업률과 GDP는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예, 그런 것처럼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쿠네 법칙이라면 샴의 법칙은 실업률이 바닥에서 0.5%포인트 이상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예외 없이 불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이 최근에 이제 유행을 타는 가운데 이번 지난주 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특히 이제 4.3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그 이전 최저점이 3.5였거든요. 그러니까 0.8이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샴의 법칙을 충족했다. 이제 불황이다. 이런 식의 어떤 패닉이 이제 시장을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게 논리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조금 경기에 앞서 가지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입니까? 반대입니다. 경기에 후행하는 겁니까? 고용? 되게 후행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지표를 믿지 않는데. 그럼 대표님은 안 믿으시는군요. 이건 경험 법칙에 불과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패턴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법칙을 찾으려고 드는 게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풀숲에 숨어있는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호랑이의 무늬 패턴들을 빨리 인식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동경제학적 논리를 많이 추종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작은 차트에서도 금방금방 패턴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금융 경제의 세상에서도 패턴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그때마다 이제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불황이 온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패턴 찾기의 부작용들이라고 보여요. 저는 일단 고용지표라는 건 후행지표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고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또 해고해서 내보낼 때 멘탈치라도 줘서 내보내야 되고 이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오고 아무리 유연하다고 이야기하는 미국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걸 느낀 다음에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거지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그런 거는 그냥 사람이 너무 그때 많이 뽑았던 걸 좀 줄이는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실업률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을 미국의 GDP 성장률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요거 좀 보여주세요. 예, 파란 막대기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계속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2.8%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정도 성장률이면 뭐 거의 불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호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 큰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 실업률 통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업률 통계의 문제를 일으킨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허리케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다른 한쪽으로는 결국 이민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민자 문제?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매월 20만 명 이상이 지금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고 있어요. 매월.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체포된다는 건 많이 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2배, 3배는 넘어올 텐데 그럼 3, 40만 이상이 매월 들어오면 1년에 400만, 500만이 넘어오는 겁니다. 미국의 전체 노동력이 2억 3천만 정도 되는데 거의 노동력이 2% 정도 되는 새로운 노동 공급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데이터에 포착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우스홀드 가게에 이제 2만 개 정도 표본을 가지고서 저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는데 그 2만 개 표본이 과연 일리거한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하느냐, 커버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커버가 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복지 혜택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럼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서 그렇죠. 노동 실업률이- 공급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기업들이 안 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문제라는 기업들이 이제 안 뽑은 건 아까 이야기했던 허리케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의 숫자 또는 뭐 1년의 샴의 법칙 이런 걸로 불황이 온다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러면- 저는 뭐 수도 없이 틀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언하는 거는 무섭죠. 그냥 단어는 어렵다. 이게 정책 금리 인하될 때가 장이 안 좋았어요.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불황이다. 이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간 큰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그냥 장이 안 좋다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고 불황이라고 하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인 거죠. 이 성장률을 마이너스 기록하고 네. 고용이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리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소비도 준다. 이렇게 네 가지 지표죠. 이게 이 네 가지 지표를 통틀어서 판단해서 경제가 침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지표가 나빠진다라는 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성장률 통계를 다시 보여주시면 2022년에 두 분기 연속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저기 보시면. 네네네. 예, 그런데 그때를 불황이라고 안 하는 게 아, 두 분기 예, 맨 오른쪽 칸에 맨 마이너스 있는 게 두 개 있네요. 두 개 네. 있죠. 저게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데 아, 저때 근데 불황이었냐라고 말하면 그때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실업률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보기 어렵죠. 음, 그래서 성장률만 보면 안 되고 실업률도 봐야 되고 소비도 봐야 되고 생산도 봐야 되는 요 네 가지 지표를 합계해서 경제가 불황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거고 이 네 가지 지표가 다 나빠지면 이제 심각한 거죠. 아, 근데 제가 그 개념 정의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음, 실업률 좀 올랐다고 불황이다라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되게 소비가 엄청나게 강한데 지금 기업들의 투자도 엄청나게 강하고 생산도 늘어나는 중인데 이게 불황이라고? 와 주식시장은 너무 급하다. 좀 그러니까 그 디지털처럼 움직인다. All or nothing. 0, 1, 0, 1. 호황 아니면 불황인 것은 아닌 거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레이 영역이 있는 건데 네. 아니, 분명 작년 말 올해 초보다는 지금 성장 탄력이나 뭐 노동시장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랑 불황이랑 또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홍 박사님께서는 지금 불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하셨고 그럼 경기 둔화도 아닐 수도 있다고 아니 보세요? 뭐 성장률 둔화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그 성장률 둔화를 불황이라고 바로 등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31년 동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네네. 과하다. 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게 미인대회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둔화 공포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착각한 건가요? 아니면 좀 주식시장이 너무 아니 이게 빠진 주식시장이 다른 이유가 계속 있을까요? 붕괴되면요 예. 불황이 올 수 있어요. 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네. 한국과 달리 미국은 401k 플랜이 있잖아요. 아, 그 퇴직연금. 연금이죠, 연금. 네,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이제 조세이언 계좌 이름이 401k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2조 이상을 들고 있으니까 12조 달러 이상을 12조 들고 달러.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주가 폭락하면 은퇴를 못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머물렀게 되니까 실업률을 높게 만들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럼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 사태가 만일 저희 예상은 전 일회성 폭락이라고 보는 쪽이지만 네. 저게 계속 빠진다. 그러면 불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나빠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고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를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주가 폭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0번의 경기 둔화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49번 예측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불황이 오는 건 맞아요. 네. 그건 사실이죠. 근데 모든 주가 폭락이 불황을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참가자들끼리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주식시장은 경제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예측치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50번 가까이 폭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진짜 불황이 온 건 10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여요. 그렇지만 때문에- 공포가 너무 짙어지면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그렇죠. 불황으로 갈 수는 회복도 안 있다. 되고 더 뭐랄까요? 주가가 계속 빠지면
이제 진짜 불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2000년. 2000년에 예, 정보통신거품 붕괴될 때 닷컴 주식시장이 버블. 닷컴 버블 붕괴될 때 그냥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결국 불황이 왔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때는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간 적이 없어요. 아, 예, 그런데 불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비가 감퇴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불황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쇠퇴에 따른 불황이 올 올 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걸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식시장이라는 단언하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장이 돼버려서 어렵고.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붐 속에서 영원히 호황이 올 것처럼 외치다가 순식간에 한 달 만에 정말 7월 초가 역사상 최고치인데 네네. 딱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알수 영원히 갈 없는 것 거- 같았는데. 예,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진다 아닌다를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냥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는 되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다 정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제 공포를 마음속에 갖게 됐어요. 와, 이게 얼마나 시장이 위험한 곳인지를 또 새삼 2년 만에, 3년 만이군요. 2021년 말부터 폭락했으니까 불과 한 3년 만에 다시 또 이 폭락이 찾아오니까. 근데 어제하고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했던 것 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공교로운 건지 모르지만 일본은행에서 그 전에 바로 금리 인상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막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일본은행이 불운의 상징이거든요. 불운의 상징이요? 예. 또는 일본은행의 저주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네, 그림 한번 일본 그 정책금리 그림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네. 이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일본 정책금리 그림. 네. JP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돼 있네요. 네. 네.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그림. 예,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정책금리 네. 변화니까 이제 네, 계단식으로 네, 네. 움직이죠. 근데 이거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를 2개 쳐놨죠. 예, 그래서 이제 2000년 IT가. 예,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다 붕괴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기 93년부터 금리 내리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쭉 내려서 이제 10년에 걸친 저금리를 만들어 놨는데 경제 좀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 경제 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고세를 못 참고 금리를 디플레가 와서 경제가 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경제 잠깐 좋아졌다고 금리 인상했다가 살짝 올렸군요. 저 때. 예, 그리고 또 오른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네. 역시 또 저때 저 때도 경제 살짝 잠깐- 올렸군요. 경제 잠깐 좋아졌다고 또 금리를 그걸 못 참고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주가 씌인 은행이다. 저주가 씌인 예, 커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무능한 은행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네. 저 일본 중앙은행의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쟤네가 금리를 인상한다. 예, 버블이 붕괴되고 불황이 온다라는 신호로.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이번 타이밍도 기가 막혔죠. 지난주에 인상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깜짝 놀랐죠, 우리 다. 예, 다 놀란 게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인플레 파이터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만 오르는 증후가 보이면 이제 가서 득달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근데 목수 눈에 튀어나온 모든 것은 못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저 일본 중앙은행의 저 바보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인플레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으로만 보는. 그래서 구로다가 12년 동안 그 전임 일본은행 총재 이름입니다. 네네. 구로다가 12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해놓은 걸 한 방에 후임자가 다 엎었죠. 지금 신임 총재죠. 우에다 가조 총재인데. 예, 이제 뭐 대학 교수님이신데 네. 일단 저희들이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회고록에 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재밌어서 보면 그 90년대 금리 인상해가지고 30년 동안 경제를 망가뜨렸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해요. 그 회고록을 쓰신 분들이 그때 1991년 일본은행 총재께서 회고록을 썼는데 네. 자기는 그 남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독한 자리다. 뭐 이딴 소리를 해요. 30년 동안 경제를 장기 불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게 뭐냐면 이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데아가 있는 거죠. 그 이데아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수단인 거예요. 그 이데아가 뭘까요? 인플레 없는 세계. 자산 시장에 버블이 없는 세계. 네, 그런데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난 다음 아는 거지. 네. 아니 그 한낱 중앙은행 따위가
자산 시장의 버블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뭘 합니까? 인간은 되게 무력한 존재고 특히 사회과학의 세계에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확하게 무조건 맞는 철의 법칙 따위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없거든요. 그런 거. 네. 언제든지 깨지는 곳이 사회과학의 세계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네. 생각하는 생각하는 갈대들이 양떼 행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행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철학은 뭐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되고 경제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돼. 딱 30년대 예, 카네기 멜론이 했던 소리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을 청산하라. 그러니까 이제 청산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청산주의자들의 조직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플레를 조금만 감내하면 될 텐데 특히 금리 인상한 지 얼마 됐다고. 네. 4월인가 금리 인상하고. 네.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지금 미국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70불도 깨질 판인데 네. 아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도 국회산 브렌트유가 71불, 72불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은 대폭락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이건 전형적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주의자적인 행동을 교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플레랑 싸우기 위한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네. 거지 디플레랑 싸울 생각은 없는.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예, 그 생각은 외눈박이들이 있는 곳이 일본 중앙은행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제로금리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0.0에서 0.1% 사이이던 거를 0.25%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0.15%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린 건데 그게 어떻게 세계 경제에 이렇게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요. 네. 이제 제가 그 드린 그림 3이라고 적혀 있는 네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일본에 있는 은행들의 해외 대출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 오른쪽이 이제 중요한 차트인데요. 그래서 진한 선이 일본 은행의 해외 지점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린, 그러니까 네네.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한 돈, 저게 엔캐리라고 하죠. 저게 얼마냐면 한 30조 원 정도, 30조 엔 정도. 우리 돈으로 이제 300조 원이죠. 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은행들이 또 역시 자기 본지점으로 송금한 게 한 12조 엔. 네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일본계 은행의 대출이 13조 엔. 그래서 저 이제 합치면 25조 엔에 40조 엔, 65조 엔. 그러니까 650조 원. 네.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 아닙니까? 아니요, 0.5조 달러니까. 예. 미국 시장을 생각하면. 예, 글로벌 자산 시장이 120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세계 GDP가 60조 달러.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저거가 청산될 거라는 공포. 청산된다. 저 이제 포지션이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네. 어디 이제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딴 데다가 투자를 한 돈이 저 정도 되잖아요. 저게 이제 딱 청산이 될 때. 사라져 버린다는. 예, 하면서 이제 일거의 외환시장에 와서 거래 안 되던 돈들이 갑자기 셀 멕시코 페소, 바이 일본 엔. 이렇게가 이제 제일 많죠. 그래서 요새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폭락 중인데요. 그래요? 예. 제일 엔캐리가 많이 갔던 데가 멕시코 페소거든요. 멕시코입니까? 예. 왜냐면 이제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펀더멘탈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 많이 갔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니까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많이 예,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은행들이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아니고 그렇게 돈을 대거 빌릴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신용도가 높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60조 엔 정도를 빌려서 그러면 600조 원 그리고 0.5조 달러 정도를 빌려서 그걸 들고서 해외에 나가서 차익 거래를 한 거죠. 셀 앤 바이 멕시코 페소, 셀 앤 바이 US 달러를 했다가 거기 이제 일본 금리 오르고 이거 누가 청산한대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다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갈 땐 천천히 나갔지만 돌아올 땐 다 같이 들어오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기 거래라 그렇죠. 돈을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게 얼마나 리스키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사실.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거래이기 때문에 청산될 때 마진 콜을 쉽게 당하니까요. 마진 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담보 부족으로 그 담보권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를 가치를 행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됐지만 2022년 우리가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집값 폭락하고 월세 내주지 못하고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 때 망하면서 연쇄적인 우리 집주인들이 집을 전세 자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 났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똑같고 외환시장에서도 똑같은 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디 투자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기서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러면 회수하려고 들죠. 아, 이거 거래를 갖다가 상계를 못 하게 되면 이 사람 계좌가 뺏기는 거죠. 처분권을. 담보를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아, 그렇게 딱 요구하는 걸 마진 콜이라고 그러는 그렇죠. 콜. 전화 오니까. 아, 전화. 아, 그렇군요. 추가 증거금을 내세요. 안 그러면 내일 담보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아,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사실 돈 빌려 투자하시던 분들이 하한가 맞으면 한 방에 끝이잖아요. 네, 네. 왜냐면 3배 정도 빌리니까. 네. 근데 하한가 30%. 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모든 원금이 날아가니까. 아,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진 콜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마진콜을 우려한 선행 매매? 아, 그럴 수도 그렇게 있고. 볼 수 있죠. 아, 이게 꼭 100% 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누가 마진콜 당한대 라면서 소문이 나서 청산했을 수도 있죠. 아,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누가 마진콜이 들어와서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망한 데는 아케고스의 이제 빌황 펀드 같은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 재작년에 네, 망한 네,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면 망하죠. 네, 네. 이 롱텀 캐피탈도 그래서 망한 거고요. 아, 예전에 그 예, 유명한 그 돈을, 소로스. 아니요, 소로스는 아니고요. 소로스는 이제 저기 이제 아니었나요? 노벨 경제학상 아, 수상자들 네네. 머튼, 아, 머튼. 네, 네, 예, 네, 네. 숄츠. 네. 아닙니다. 숄츠는 아니군요. 블랙은 그 전에 돌아가셨죠. 네. 네, 숄츠만 맞습니다. 숄츠. 네. 머튼 숄츠가 같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빅테크, AI 기업, 반도체 기업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다 돈을 빼서 그쪽에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그건 얘기인가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건 개인이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런 건 개인 트레이드. 이번에 빅테크 AI 주가 폭락한 건 워렌 버핏 때문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보유 가치라는 차트인데요. 네. 제가 재밌는 그림 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정말 재밌는 그림입니다. 예,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의 주식 가치 변화. 네. 분기 보고서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엄청 늘어났네요. 네, 잘 투자하고 2024년 2분기 4, 5, 6 세 달 동안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아, 마지막에 저렇게 싹 깎인 게 절반이 없어진 거네요. 예. 아. 사람이 아닙니다. 야. 예, 그래서 워렌 버핏 영감한테 개기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고요. 금액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얼마를 팔았냐면 한 150빌리언, 예, 60빌리언. 에서 저기니까 얼마인가요? 한 800억, 80빌리언인데 네. 800억 불. 예. 800억 불이면 얼마야? 8천억 원, 8조 원, 한 10조 원 넘는 금액인데. 뭐 그 정도 되겠죠. 와. 네, 이제 빌리언이니까요. 한 번에 반을 팔았다는 얘기네요. 엄청난 사람이죠. 예, 저런 사람들이 딱 팔았다는 말을 지난주에 소식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것도 금요일 날 나왔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외 시간에 애플 주가가 마이너스 6% 딱 나는데 네. 월요일 날 아시아 시장 큰일 났구나. 아. 그랬는데 또 뭐 이란이 또 드론 공격을 했네 하는 악재까지 터지니까 네, 네, 네. 그냥 어제 아시아 시장이 10%씩 빠진 거죠. 네. 그래놓고 미국은 또 별로 안 빠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 시장도 다 오르고 있기는 한데. 아니 어제 빠지고 오르면 뭐예요? 덜 빠진 게 좋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최바닥에 판 사람들은 오늘 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한국 시장 얘기를 좀 돌아가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미국 시장의 문제는 그래 주가가 빠지면 또 공포가 덮쳐서 401K도 빠지고 연금 공포 때문에 또 다 일해야 되면 실업률도 오르고 뭐 이거는 악순환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 증시가 더 빠져요?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상장 기업 중에 한 70% 정도가 네. 수출 기업들이니까. 뭐 당장 삼양식품, 삼양식품. 예, 불닭볶음면으로 네. 수출 기업 됐잖아요 이제. 아, 수출 기업이군요. 이제 예, 라면이. 그러니까 라면도 수출 기업, 오리온도, 비비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 상장하려면 상장돼서 시장에서 좀 거래가 되려면 대부분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로 진출해야 상장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네.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내수 기업은 은행이랑 뭐 유틸리티, 한전 이런 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출 기업이죠. 그러니 해외 경기에 민감하니까 당연히 뭐 이게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수출 안 될 거야 그러고 수출주부터 던지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4%가 외국인이 들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수출주잖아요. 일부 은행 조금 빼고는 다 수출주를 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야, 저 미국 본진 털렸는데 야, 펀드 환매 나는 거 아니야? 일단 유동성 확보해. 그러면 그래요.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도 잘 되는 개미들이 많아서 거래도 잘 되는 한국이랑 일본에서 다 팔아먹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좀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때 저가 매수 들어오는 이제 장기 투자 기간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21년 그 주식 매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국민연금이 이제 한국 주식 안 사잖아요. 주식 매도가 지금 제한이 돼 있나요? 국민연금? 2021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열어가지고 한국 주식 매도를 못하게 규정을 바꿨죠. 예, 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0조 정도를 들고 있다가 한국 주식이 200조인데 목표 비중이 150조였어요. 그럼 50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한 2조씩 3조씩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막 무슨 단체라는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다 몰려가서 시위하고 또 그걸 또 들은 복지부에서는 옳거니 하고 또 국내 주식에 이제 매도 트리거가 된 비중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벨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조를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2022년 주식시장이 40% 폭락하니까 거기에서 딱 국민연금이 80조 손해봤죠. 그게 국민연금 2022년 수익률 마이너스 8%잖아요. 1000조에서 80조 손해봤죠. 매도를 못하게 하자고 했던 의견을 내신 분들은 뭐 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내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겠지만 그 덕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분들은 국민연금 못 파는 동안 다 팔았겠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그 마이너스 8% 손실을 그러면서 또 우리 2023년 국민연금 개혁 18년에 이어서 23년이 개혁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또 국민연금 고가일이 뭐 몇 년 땡겨졌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게 2021년에 국민연금 매도 중지 결정이 가져온 후폭풍이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하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잠겨 있는 돈이 되니까. 뭐 아예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줄이는 거죠. 저가 매수를 못 하는 거죠. 어쨌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이럴 때 사죠. 그렇죠. 사고. 연금은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한가 아닐 때 언제 삽니까? 그렇죠. 우리 상한가 칠 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팔게 하니까. 그럴 바에 한국 주식을 떠나는 게 맞죠.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투자자들이 어쨌든 굉장히 불안하게 이게 경기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아?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딱 올리면서 갑자기 이거 뭐 돈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한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 돈을 좀 빼면서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불안했던 다른 투자자들이 막 팔면서 미국 증시 떨어져, 아시아 증시 더 떨어져, 한국 증시는 더 떨어져 이런 상황이 된 게 지금이고, 그렇지만 경기가 진짜 불황으로 가는 거냐 그런 사인은 아직은 좀 그렇게 안 보이죠. 않다.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믿을 수 있는 통계가 GDP 성장률인데 이거보다 중요한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GDP 성장률은 2분기에 저렇게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러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7월에 사람을 대고 잘랐다? 성장률이 그렇게 잘 나온지 한 달 뒤에 사람을 그렇게 신속하게 자른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결국 실업률의 상승은 수요 위축, 경기 둔화 때문이 아니라 공급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항상 이야기하시듯이 경제는 심리고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가 계속 폭락하고 금융시장 계속 변동성 확대되면 이게 이제 심리를 억압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을 늘리기로 모두 다 건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나라는 망하거든요.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모두 저축만 하면 역동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야만.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써야 되고 누구는 저축하고 이게 이제 사람인 건데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매출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한국은행하고 FRB는 이번 사태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하는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하겠죠. 하겠죠? 하겠죠. 특히 미연준은 마음 편하죠. 금리 인하하고 싶었는데 너무 네. 지표가 좋아서 좀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네. 주식시장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아유 미안해 그러고 전격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금리 인하했거든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 왜냐면 회의를 못 하니까. 네네. 근데 전화로 회의해가지고 아, 예, 뭐 줌을 썼는지 뭘 썼는지 모르지만 미트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걸 써가지고 그날 바로 전화로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죠. 9월 금융시장. 전에도 할 수 있다. 연준은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어요. 거기는 언제든지 되게 유연한 조직이죠. 네네. 일본은행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거기는 이제 디플레가 트라우마인 나라라서 네네네. 대공황 때 네네. 예, 청산주의 때문에 나라가 한 10년 고생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거가 트라우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디플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상품 가격 빠진다 이러면 금리 바로 인하해 주는 곳이죠. 굉장히 유연하죠.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요, 일본이랑 비슷하죠. 예, 우리는 인플레 보고 따라가려는 특성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눈치 보고 있었겠죠. 네. 근데 뭐 8월에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환시장도 불안하니까. 결국 10월에 남들 다 하는 거 보고 따라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8월 22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예. 금통위원분들 알아서 하시겠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해주셨는데.